LG전자가 오늘 오디오와 비디오 기능을 대폭 강화한 새 프리미엄 스마트폰 V20를 선보였습니다. 내일은 애플의 신제품 아이폰 7이 공개될 예정이라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우리은행이 한 달여 전 369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데 이어 추가 자사주 매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편의점 PB 과자와 라면 등이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편의점과 협력해 PB 상품을 만드는 중소기업들은 판로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 열기가 여전한 가운데 추석 이후에도 분양시장과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강세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투데이 포커스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7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20전 하락한 1,090원으로 마감해 올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약 한 달 만에 연중 최저치를 갈아치우는 등 하락 속도가 가팔랐습니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 것은 8월 미국 고용지표에 이어 서비스 지표까지 예상치를 밑돌면서 미국의 이달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도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LG전자가 새로운 프리미엄 스마트폰 V20를 공개했습니다. 오디오와 비디오 기능의 완성도를 높여 최상의 멀티미디어 경험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LG전자는 서울 양재동 서초 R&D 캠퍼스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새로운 프리미엄 스마트폰 LG V20를 동시에 공개했습니다. LG전자는 이번 제품이 오디오와 카메라 기능에 특화해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메라, 오디오 기능을 더욱 향상시켜 풍부한 멀티미디어 경험을 제공하므로 일상의 삶의 즐거움을 제공하는 스마트폰입니다. 세계 최초로 32비트 쿼드 데크를 내장해 잡음을 최소화했습니다. 또 세계적인 오디오 브랜드 뱅앤올uf슨 플레이와 협업해 원음에 가까운 깊고 풍부한 소리를 구현했습니다. 동영상과 카메라 기능도 향상됐습니다. 세계 최초로 전후면에 광각 카메라를 탑재해 셀카봉 없이도 7, 8명이 함께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 넓게 펼쳐진 풍경을 한 프레임 안에 담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흔들림 보정 기능이 업그레이드돼 안정적인 동영상 촬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울러 V20는 구글의 최신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 7 누가를 세계 최초로 탑재해 스마트폰 화면 분할로 2개의 앱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멀티 윈도우 기능도 지원합니다. LG전자는 9월 말 한국에서 V20를 가장 먼저 출시하고 이후 북미와 아시아 주요 국가에서 순차적으로 판매를 시작합니다. LG전자의 야심작 V20가 공개된 데 이어 내일은 애플의 아이폰 7이 발표됩니다.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우리은행이 민영화를 위한 주가 부양에 나서며 369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났는데요. 또 한 번의 자사주 매입을 저울질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정훈규 기자입니다. 민영화 기회를 잡은 우리은행이 추가 자사주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지난 7월에도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총 369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사들인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부 주도의 우리은행 지분 매각 작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낮은 주가가 민영화의 걸림돌로 작용해 임직원이 주가 끌어올리기에 나섰던 겁니다. 하지만 지난달 말 정부가 과점주주 매각 방안을 확정한 뒤 주가 부양의 필요성은 줄어든 상황입니다. 정부의 매각 의지가 확고한 데다 한화생명과 교보생명,
국내외 사모투자펀드까지 지분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초 8,000원대였던 주가도 최근 11,000원대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자사주 매입을 검토하는 것은 민영화 이후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만큼 민영화 혜택을 직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또 주가가 공적 자금 회수의 기준이 되는 12,900원에는 아직 못 미치는 상황이라 모처럼 얻은 민영화 기회에서 또다시 저가 매도라는 잡음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7월 자사주 매입 이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시황이나 매각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우리은행이 실제 자사주 매입에 나설 경우 투자 의향서 접수 마감일인 이달 23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최근 해외로 눈을 돌려 성장 동력을 찾는 유통업체들이 많아지면서 편의점도 이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업계는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PB 상품을 수출해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를 넓혀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4월 국내 편의점 최초로 말레이시아에 PB 과자 8종과 도시락용 김 등 총 1,300여 상자를 수출했습니다. 수출 품목은 세븐일레븐이 중소기업 6곳과 협력해 만든 마늘 바게트, 통감자 스낵, 왕소라형 스낵, 초코콘 등입니다. BJF 리테일의 편의점 CU는 올 들어 국내 유명 특산물을 식재료로 활용한 임실 치즈라면과 청양고추라면 등 PB 용기면 2종을 중국 인터넷 쇼핑몰 주메이에 수출했습니다. GS25도 PB 라면인 공화춘 시리즈를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공화춘 시리즈는 GS25가 중식당 공화춘과 함께 선보인 짜장과 짬뽕 등 중화풍 라면입니다. 지난 5월 위드미가 선보인 숙취해소 아이스크림 견뎌바는 러시아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독주를 즐기는 러시아인들이 많아 현지에서 숙취해소 아이스크림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대형마트와 홈쇼핑 등 국내 대형 유통기업들은 이미 해외 시장을 집중적으로 공략해왔습니다. 편의점 업계도 매출 확대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PB 수출은 기본적으로 중소기업과의 상생 차원에서 판로를 확대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향후에도 지속 확대해서 이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 편의점 업계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국내 편의점에서 PB 상품을 구매해본 경험이 현지에서도 상품 구매로 이어진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수출에 힘입어 우수 중소기업의 판로를 해외 시장까지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신용평가사들과 협력해 은행과 저축은행 연계 중금리 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이 급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규정의 연계 대출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탓에 은행과 연계 영업을 하는 일부 저축은행 대출에는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문제입니다.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과 연계된 저축은행 대출이라면 돈을 빌려도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관련 규정을 바꿨지만 일부 은행 연계 저축은행 대출에는 바뀐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신용평가사들과 손잡고 은행, 저축은행 연계 중금리 대출이라면 돈을 빌려도 신용등급이 평균 1.1등급 정도만 떨어지도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신용등급이 2등급 이상 급락하는 불상사를 막은 것이죠. 하지만 이 규정은 현재 은행 계열사 저축은행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JT저축은행과 광주은행, OK저축은행과 전북은행 같은 독립저축은행의 은행 연계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계대출의 개념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규정은 저축은행 연계대출 이용자에 대하여 신용평가사가 개선된 체계 적용으로만 명시되어 있을 뿐 연계 방법이나 수준 등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신용평가사들은 금융위에서 연계 사례로 제시한 은행과 은행 계열사 저축은행에만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출시한 사이돌2 대출에도 은행 탈락자 연계형 상품이 있지만 역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 고객이 어떤 상품을 이용했는지와 같은 구체적인 정보를 받지 못해 금융위가 사례로 제시한 연계대출에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연계대출 상품인데도 어떤 상품은 바뀐 규정이 적용되고 어떤 상품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시정돼야 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동부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다수의 증권사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1조 원 이상 낮춘 7조 원대 초중반으로 제시했습니다. 갤럭시 노트 7의 리콜 비용과 2주간의 판매 중단 조치로 인한 잠재적 영업 손실 등을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다른 부문에서 호조세를 보일 것이란 전망은 여전하지만 이번 리콜 이슈로 인한 일회성 비용 반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이 나왔습니다. 동부증권은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전망을 기존 8조 2천억 원에서 7조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8조 3천여억 원에서 7조 원 초반으로, 유진투자증권은 8조 5천억 원에서 7조 5천억 원 등으로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이슈가 삼성전자 주가에 큰 악재가 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우세합니다. KTB투자증권은 이미 이익 감소가 주가에 반영됐고 또 전량 리콜을 통해 고객들의 신뢰를 얻은 점 등을 들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75만 원에서 19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수도권과 지방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시장의 열기가 여전합니다. 이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가격이 오르고 거래량이 늘어나는 등 주택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은데요. 보도국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다음 주면 이제 추석인데요.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 어떨까요? 네. 자, 분양시장과 재건축 시장의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주택사업 경기지수 전망치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이 전월과 비슷한 79.8로 조사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수가 100을 기준으로 그 미치면 침체 국면을, 또 그 이상이면 상승 국면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이 주택 사업자들이 전국 주택 사업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 HBSI는 지난 5월 100을 기록한 이후 3개월째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분양 시장이나 재건축 시장 등 이 되는 곳은 되는 양극화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이 주산연에 따르면 이달 분양 계획 전망치는 111.7로 나타나 이 전달 전망치보다 15.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9월 분양 물량이 지난달보다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 재건축 수주 전망은 96.2로 조사돼 전달보다 2.2포인트 올라 소폭이나마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는 지난달 정부가 공공택지 공급을 줄여서 분양 물량을 조절하겠다고 발표한 영향이 컸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택 사업자들이 이 분양 시장이나 재건축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주택 수요자들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달 25일 공급 물량을 규제하는 정부 정책이 발표됐지만 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큰 영향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단지의 희소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 저금리 기조도 계속되고 있어서 유동성이 몰리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경기도 화성 동탄 2신도시에서 분양한 2차 동원 로얄 듀크가 이 계약 시작 4일 만에 완판이 됐고요. 또 서울 성북구 장이동의 레미안 장위 1 모델하우스에는 지난주 개관 이후로 3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습니다. 이 같은 인기는 청약으로 이어졌는데요. 이 단지는 평균 청약 경쟁률이 21대 1로 기록이 되면서 1순위 마감됐습니다. 물론 계약률을 봐야 알겠지만 이 부동산 업계에선 그래도 이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강남권 재건축에 대한 관심도 여전한데요.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 따르면 이 압구정 현대 5차 전용 82제곱미터는 지난 6월 16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요. 이 최근에는 17억 5천만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한 달 새 1억 원이 오른 겁니다. 네, 그렇다면 추석 이후로 어떤 단지를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이 부동산 포털 닥터 아파트에 따르면 이 추석 이후 9월과 10월 두 달간 이 수도권에서는 5만 5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지방에서도 5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어서 추석 이후 총 10만 5천여 가구가 쏟아지게 되는 건데요. 이달 말 경기도 안산에선 아파트와 오피스텔로 이루어진 그랑시티자이 4,200여 가구가 분양됩니다. 이 단지는 지하 2층부터 지상 49층 16개 동 규모입니다. 이 단지 인근에는 신안산선 한양대역이 들어설 예정으로 여의도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10월에는 화성 동탄 2신도시에서 린스트라우스 더 레이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이 단지는 전용 98에서 116제곱미터의 아파트 956가구와 전용 84제곱미터 단일 면적으로 구성된 오피스텔 186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동탄 분기점이 가까워서 서울 진입이 수월하고요. 또 동탄 호수공원이 단지 바로 옆에 있어서 쾌적한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네, 보도국 경제산업부 정창신 기자와 함께 추석 이후 부동산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카드사들은 그만큼 소비자들의 신뢰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사용해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다는 친밀감이나 광고와 마케팅으로 인한 호감 덕분이었습니다. 양한나 기자입니다. 신용카드 포털 카드고릴라가 카드 소비자 6,440명을 대상으로 가장 신뢰하는 카드 회사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KB국민카드가 1위에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들은 시장 점유율 상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카드사로 대부분 평소 이미지 마케팅에 공을 들여왔습니다. 득표율 22.1%로 1위를 차지한 신한카드는 가장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있어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 주거래은행으로 신한은행을 사용하고 있는 편의성이 신뢰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2위는 간발의 차이로 20.2%의 득표율을 얻은 현대카드가 차지했습니다. 현대카드는 평소 TV 광고 등을 통해 참신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또 슈퍼콘서트와 컬처 프로젝트와 같은 다양한 문화 마케팅과 오프라인 문화공간 라이브러리 시리즈로 브랜드 호감도를 높였고 늘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3위는 KB국민카드로 15.5%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KB국민카드를 선택한 응답자들 가운데는 회사 이름 자체가 믿음이 간다는 답변과 함께 신뢰가는 광고 모델을 잘 선택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KB국민카드의 광고 모델은 하정우와 로이킴, 김혜자 등 인기 연예인이 줄을 이뤘습니다. 카드 혜택보다는 실제로 브랜드에 대한 호감도가 더 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케팅이나 광고에 공을 들여온 카드사들이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습니다. 4위에 오른 삼성카드의 경우 타 카드사와는 달리 이미지보다 실용성과 관련된 답변이 상대적으로 많았습니다. 코스트코에서 삼성카드만 결제가 가능하다는 장점, 젊은 층을 위한 다양한 숫자 카드가 있어 선택의 폭이 넓다는 의견 등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어 5위부터 7위까지는 BC카드와 롯데카드, 우리카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네, 어제 저녁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만나 사드 배치의 당위성에 대해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두 정상이 사드 배치 입장을 확고히 하면서 중국과의 갈등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관련 주식들은 중국의 경제 보복 우려에 이미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번 두 정상의 사드 발언으로 영향을 더 받을 것 같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어제 저녁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가 열리는 라오스에서 만나 사드 배치의 당위성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중국 시진핑 주석이 사드 반대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지만 두 정상이 사드 배치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로써 중국과의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관련주는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최근 2달 새 평균 10%가량 떨어지는 등 많은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가총액 약 7조 원이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화장품주는 한중 관계가 다시금 급속도로 얼어붙자 바로 하락세로 전환됐습니다. 다행인 점은 중국 명절 특수 기대감으로 반등의 기회를 엿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드 불확실성은 계속적으로 중국 소비 관련주들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중추절 그리고 그로 인한 소비 기대감들이 유입될 경우 가격계 매우기 차원에서의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엔터테인먼트주와 미디어주들입니다. 중국이 자국의 경기를 생각한다면 우리 산업재나 화장품에 대한 직접적인 경제 보복을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미디어 콘텐츠를 통제하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 됐습니다. 얼어붙은 한중 관계로 당분간 미디어 엔터주는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미디어 엔터 같은 경우는 비관세 장벽,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의 지침이라든지 문서화되지 않은 부분들로 인해서도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 중국에서는 한류 콘텐츠 산업에 대한 감독기관의 규제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국 배우의 중국 드라마 출연이 급작스럽게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평균 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노후 준비로 고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특히 직장인과 달리 퇴직연금이 없는 소상공인들은 더할 텐데요. 노란우산 공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소상공인들의 노후 자금은 물론 폐업 같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비한 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버팀목으로 자리 잡은 노란우산 공제 홍보대사 위촉식 현장에 김혜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 여의도 중기중앙회관에서 방송인 이금희 씨와 서경석 씨를 노란우산 공제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홍보대사에 위촉된 방송인 이금희 씨는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우리 경제의 풀뿌리 역할을 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들을 응원한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 안전망 제도입니다. 종업원 수 50명 미만인 소기업, 10명 미만인 소상공인 대표자나 개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7년 9월 출범 당시 4,000명이던 가입자는 9년 만에 8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누적 부금도 5조 4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전 지원 제도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홍보대사 위촉식 현장에서 앞으로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 상품을 하는 그 복지 그런 것 쪽에 계속 콘센트를 높여나갈 겁니다. 그런 여러 가지 혜택뿐이 아니라 복지에 대한 그걸 좀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프라를 우리가 담당한다. 이런. 노란우산 공제에 가입한 개인 사업자나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는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나이가 많아 사업을 접을 때 공제금을 바로 받을 수 있고 질병으로 인한 폐업 또는 사망 때도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특히 가입한 금액에 대한 압류가 법으로 금지돼 사업 실패 때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자금을 받을 수 있고 사업 재기 확보도 가능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 힘들어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안정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노란우산 공제 가입자 수를 더 늘려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 회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오늘 오전 예정됐던 검찰 조사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오늘 신 총괄 회장이 머무르고 있는 롯데호텔 34층에 검사들을 보내 건강 상태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직접 소환 조사의 원칙을 유지해왔는데 이번 방문 결과에 따라 방문 조사 등 수사의 방법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신 총괄 회장에게서 주식을 증여받고 수천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 회장의 셋째 부인 서미경 씨에 대해서는 강제 소환 절차가 개시됩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일본에 있는 서 씨가 전화를 받지 않는 등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준비가 되는 대로 여권 말소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수사가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검찰은 총수 일가와 정책본부 임원들에 대한 수사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씨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로 높겠는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낮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대부분 지방이 한때 나쁨 단계로 평상시보다 높겠으니까요.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다만 대부분 지방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강원 영동은 새벽부터 모레 오전까지,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청 지방은 오후부터 모레 새벽까지 비가 오겠고요. 영남과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하루 동안 중부 5에서 30, 영남과 제주도 5mm 내외로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위성과 레이더 영상인데요.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대부분 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는 나달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충청도는 오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수원 27도, 청주 28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은 새벽부터 비가 오는 가운데 울진 23도 등으로 상대적으로 선선하겠습니다. 영남과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요. 낮 기온은 대구 28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으로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동해상으로는 물결이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으니까요.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내일 시작되는 비는 모레 금요일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생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